반갑습니다. 헤빗 교육전략연구실 문상은 실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하시는 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QR 체크를 하고 또 손소독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평생을 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도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이고 또 지금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추억으로 얘기하게 될 날도 분명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변하지 않는 것들, 보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합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신 그 교육 트렌드를 한번 짚어드리고 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에게는 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고 또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고교 진학 전에 중학교에서 뭘 집중적으로 챙기면 좋을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메모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료에 포함되는 일부 정보 중에 개인정보가 좀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는 가급적 공유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부정할 수 없는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등이 앞으로는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치르는 경쟁의 한가운데 입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 정권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세세한 입시 전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정한 경쟁을 치르고 능력과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 평가 과정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교육계 화두는 뭐니 해도 고교 학점제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고교 학점제 본질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들에게 마음껏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 같지만 준비가 안 된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도 결국 전공 적합성을 얼마나 잘 챙기고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게 될 겁니다.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지금까지 학교가 꼭 쥐고 있었던 이 교육의 주도권을 이제는 학생들에게 넘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결과의 책임은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져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치른 특목고 자사고 입시 결과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만 봐도 입시의 큰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원외고 경쟁률입니다. 일반 경쟁률이 전년도 1.25대 1에서 작년에 1.53대 1로 늘었습니다. 대원외고는 이번 입시부터 영어과 전공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영어과 정원을 독일어과와 일본어과로 순무연식 분산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5개 전공에 모든 과가 40명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치른 입시에서 모든 과가 1.5대 1의 고른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한영외고 경쟁률입니다. 전년도 1.18대 1로 역대 최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외고의 시대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재작년에 중국어과가 경쟁률이 1대 1을 기록해서 지원했던 학생들은 면접 없이 전원 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1.3대 1로 약간 경쟁률이 올라서 그나마 학교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 같습니다. 서울에 딱 하나 있는 서울국제고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전년도 2대 1에서 작년에는 1.66대 1로 약간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을 했었는데요. 작년 입시에서는 내신 성적과 면접까지 모든 입시 과정을 예전처럼 동일하게 치렀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용인외대부고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전년도 2.43대 1에서 작년 2.87대 1로 경쟁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일한 전사고 하나고등학교도 작년 입시에서 경쟁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하나고는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보는데요. 남학생은 1.65에서 1.86으로 그리고 여학생은 2.33에서 2.41로 전년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있는 지역 단위 자사고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추이만 간단히 보시면 평균 경쟁률이 전년도 1.09대 1에서 작년에 1.3대 1로 상승했습니다. 지역자사고는 2017학년도에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꾸준히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자사고 경쟁률이 1.09대 1까지 떨어지고 또 미달인 학교만 한 8곳이 나오면서 학교 측 그 재정 부담이 좀 커졌죠. 그래서 작년에 일부 지역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했고 또 이번 입시에서도 지원자가 미달인 학교가 4곳이나 있어서
앞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게 될 학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사고 안에서도 대입 실적을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인기를 지속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경쟁률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 송파, 강남 지역에 있는 소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자사고는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세아고가 1.21에서 1.17로 올랐고, 현대고도 1.14에서 1.52, 그리고 중동고는 1.09에서 1.49, 그리고 휘문고도 1.33에서 1.44로 약간 올랐습니다. 이 학교들은 입시 실적이나 면학 분위기 등에서 여러 면에서 검증이 다투었기 때문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지역 자사고는 5년에 한 번씩 시도교육청의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줘서 문제가 좀 되었던 적이 있었죠. 다행히 자사고들이 소송에서 이긴 덕분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청과의 소송 문제하고 상관없이 교육부가 이미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라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교육 분야가 워낙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많고,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이벤트가 있어서 이것도 향후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작년 특목고 자사고 경쟁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쟁률 소폭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이 늘어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늘었습니다. 2020년에 41만 3천 명에서 작년에는 42만 8천 명으로 약 한 15,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을 한 것이라서 경쟁률 상승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좀 다른 요인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다른 요인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영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입시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내신 경쟁이 힘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특목고 자사고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학생들의 대부분이 면학 분위기와 진학 실적을 꼽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동기부여도 되고 또 좋은 대학에 가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 기간 중에 거의 2년 가까이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은 공교육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언제나 있었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 컴퓨터 화면에 고스란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학급 회장 같은 임원 활동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을 대신해서 일일이 연락하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끔 등교 수업을 하는 날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는 그런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 통솔 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별 과제나 수행평가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무임승차 학생들 때문에 열폭했던 학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모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통제되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것이 공교육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큼은 좋은 학교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게 단지 막연한 추측은 아닌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력 격차 심화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학력 격차가 커졌고,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학생 성적 데이터나 아니면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설문조사 결과나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입학 경쟁률이 아시겠지만 역대급으로 높아진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이 11대 1을 넘었고 지역별로는 최고 27대 1까지 간 학교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추첨으로 해서 중복 지원이 가능했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라서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요인으로는 특목고 자사고가 대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명문대 진학 실적 면에서는 학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해도 이런 학교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작년 입시 결과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과학 실험 논문을 썼다. 이건 과고 출신이라는 말이죠.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 소설 강독 수업을 들었다. 외고 출신이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에서 AP 거시 경제학 수업을 들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출신이라는 것을 광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고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의 스펙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특목고 자사고에 입학하기만 하면 내신에서의 일부 부족함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강점들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런 명문 학교들이 머지않아 일반고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막차를 타려고 하는 수요도 경쟁률 상승에 기여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에 치르게 될 고교 입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구 변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42만 8천 명이었었는데 올해는 47만 2천 명으로 4만 명 이상이 더 늘어납니다. 올해 완전한 팬데믹 종식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고 가는 이런 하이브리드 교육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고, 또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의 학력 격차 문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오히려 저는 심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입시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는데 올해도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은 어차피 꿈도 못 꾸시고 각종 단체 활동이나 학교 행사, 무슨 진로 체험 학습도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 방역 백서에 관해서는 법원이 이미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학원이나 독서실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2022년은 실내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작년에 입시를 치르면서 그런 가능성을 저는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 개개인에게 맡겨두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어른들이,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동기부여를 해주면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작년 한 해를 알차게 보낸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격차 문제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학력 격차가 커졌다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학력 격차 문제가 수면 위로 슬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력 격차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한 거고, 이런 학력 격차를 근본적으로 초래한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 교육 분야 논문이나 각종 보고서를 보면 정말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바로 학생들의 문해력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수능 9구에서 만점자가 전년도에 4분의 1 토막이 난 것을 두고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이유로 지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문해력이 퇴화한 것도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문해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해력이란 일상생활에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의 지식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글로 쓰여진 정보를 이해하고 읽고 활용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본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그런 도서 플랫폼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하는 문해력 진단 문제입니다. 문장의 중의적인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의외로 많은 중학생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라는 이 문장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더 크다 뭐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읽기 능력은 어른이 되어서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문해력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과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정리를 하면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잘 가공하면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을 차곡차곡 쌓으면 지혜가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식의 반감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고 매일같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고 이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공하고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글을 모르면 정상적인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문해력이 떨어지면 사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정보 지식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실제로 문해력은 성장 과정에서 생애 전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가까이에는 학업 성취도와 또 학력에 영향을 주고, 또 이후에는 취업이나 고용 형태, 월소득, 인간관계 등등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결과를 보니까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문맹을 겨우 면한 수준의 그런 사람들보다 평균 시급이 6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이 낮은 사람은 실업자가 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문해력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직업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의 바운더리가 달라지고, 결국 시간이 갈수록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OECD에서는 만 15세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3학년쯤에 해당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이 세 가지 소양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3년을 주기로 국가 간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사라고 부릅니다. 피사. 가장 최근 자료가 피사 2018 보고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6천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79개 나라에서 한 71만 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사 2000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데요. 2006년에 참여한 피사 2006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결과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평균 556점을 기록한 것이죠. 평균 점수로 2등이었던 나라가 그 당시에 핀란드였었는데 핀란드보다 무려 9점이나 높은 점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읽기 영역에서 압도적인 1등을 보여준 것이죠. 수학은 평균 547점으로 참가 국가 중에서 1위에서 4위 분포를 나타냈고 또 과학 분야에서는 평균 522점으로 7위에서 13위 분포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영역이 OECD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최상위권 수준이었는데 특히 읽기 부문은 자랑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교육에 주목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랬던 대한민국이 12년의 시간이 지나서 2018년 피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읽기의 경우 평균 514점으로 참가국 중에서 9위로 순위가 내려앉았습니다. 평균 점수가 무려 42점이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책을 거의 읽을 시간이 없고 또 문제풀이나 단순 암기 위주의 전근대적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 유튜브나 게임에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또 문해력을 퇴화시키는 다양한 환경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책임은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주지 못한 어른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신문에 실린 재미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아이들이 모여있는데요. 게임하지 말아라, 성인 사이트 접속하지 말아라, 채팅하지 말아라, 인스타 하지 말아라 하면서 뭘 하지 말라는 어른들은 많은데 디지털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드넓은 인터넷의 바다에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곳을 스스로 찾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흙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는 모양을 만들 수 없지만 좋은 토기장이를 만나서 다듬어지면 멋진 그릇이 되기도 하고 꽃병이 되기도 하고 항아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상태인 것이죠. 가능성과 잠재력을 잔뜩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멋진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을 저는 세 가지로 꼽습니다. 이 세 가지를 초등학교 때부터 잘 준비하면서 중학교에서 완숙한 단계에 이른 학생은 이후에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 3종 세트를 갖춘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문해력, 두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력, 그리고 세 번째가 리더십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특목고, 자사고에 합격하는 그런 학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가치 있는 일을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단기적으로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또 좋은 대학을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헤빗9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설명을 통해서 아마 일명 드림캐쳐 프로젝트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공유하는 수많은 고급 정보를 직접 찾아서 들어가서 또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 분야와 관련한 자료를 읽고 또 요약하고 정리하고 발표하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아라는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는 매우 유명한 플랫폼입니다.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를 발표한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이 오는 그런 곳은 아니고 적어도 석박사급 고급 인재들이 와서 정보를 그리고 통찰을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I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관련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 결과를 찾을 수가 있고 누군가가 올린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남기거나 또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은 정말 많은데요.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과 아카데미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헤빗9 학생들 중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제기구의 대명사인 UN 산하에만도 엄청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도 있고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도 있고 또 국제법에 관심 있는 학생들 또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UN 산하 기구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각 기관들의 주요 활동 상황은 물론이고 또 이 기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조사를 해서 친구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또 이 기구들이 제공하는 각종 보고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신의 꿈과 연결지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OECD 라이브러리에는 OECD가 발표하는 주요 통계 자료와 또 국가 간 비교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사 보고서는 교육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고 또 중요한 자료인데 정부가 각종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참고 문헌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원래는 조카한테 과외해 주려고 만든 사이트였는데 빌 게이츠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세계적인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이트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영어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헤비나인 학생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과정별로, 학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과학, 컴퓨터, 인문학, 예술, 경제학까지 다양한 강좌들을 공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국내 사이트들 중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유용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가 대표적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중에도 주식 투자를 직접 하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보다 더 정제된 콘텐츠를 이곳에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관련 분야 연구원들이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사 이슈를 더 심도 있게 탐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연구 보고서를 공짜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교육부가 만든 어디가 사이트는 대입정보 포털입니다. 관심 있는 대학의 경쟁률 분석이나 학과 정보, 또 전공 정보, 입시 요강 등 공신력 있는 정보를 한 곳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가 보물창고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요 역사 사건들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사하고 또 역사 관련 원문 자료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어서 역사 덕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였습니다. 헤비나인 학생들 중에 언론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언론인을 꿈꾸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미션으로 주었던 그 사이트인데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가짜뉴스를 직접 판별하고 팩트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짜뉴스 사례를 찾아서 정확한 팩트와 근거를 발표하게 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뉴스를 좀 더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키워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는 정부 부처에서 매일 쏟아내는 각종 보도자료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언론사에서도 정부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작성하는데 학생들은 수시로 이곳에 들어와서 뉴스보다 더 빠르게 정부 정책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평생학습 포털 지식 사이트도 학생들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특히 인문학 강좌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좌가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파이썬 같은 컴퓨터 언어 기초를 배우고 또 직접 간단한 코딩을 해보는 그런 경험도 시켜봤습니다. IT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무척 재미있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헤빗나인 학생들만 소화할 수 있는 단골 사이트입니다. 세계 유명 대학의 강의를 대중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무크라고 하는데요. 세계 3대 무크 사이트 코세라, 에덱스, 유데시티 이 사이트는 헤빗나인 중학생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꿈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이런 명문대학 그런 대학의 교수님들의 온라인 강의로 만난 경험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대학생 수준의 깊이 있는 강의를 직접 경험하고 대학생들처럼 퀴즈도 직접 치러보면서 학생들은 지적 자극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해외 유학 꿈을 키우게 되기도 합니다. 무크가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가 몇 년 전에 K-무크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전공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학생들은 K-무크에서 기초 강좌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선행 학습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 무크만큼 강좌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관심 가져봄직한 그런 강좌들은 어지간히 다 들어있어서 관심 분야 강의를 찾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또 학생부에 이런 내용을 녹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K-무크 사이트를 자주 활용한다고 합니다. 고급 지식의 결정체는 뭐니 해도 논문입니다. 해당 분야, 해당 주제를 연구한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겠지만 일반 학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구글 학술 검색을 이용하면 이런 논문 자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논문이 있는데 구글에서도 검색이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은 제가 다녔던 학교 도서관에서 직접 찾아주기도 했고 그리고 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몇 가지 검색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 검색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보의 격차가 결국 학력의 격차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문해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유튜브에나 빠져있을 아이들이
약간의 지적 자극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공하는 학생들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기주도 학습력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을 갖춘 학생들은 사실상 몸에 날개를 단 것과 같아서 이제부터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헤빗9에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익힌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작년에 날아다녔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입시를 치른 중3 학생들의 자소서입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들이고 따끈따끈한 자소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헤빗9은 특목고와 자사고 합격을 목표로 학생들을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개중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또 이런 경험들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 학문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기초 훈련을 시켜준다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소서 속에 어떤 활동들을 했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력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자녀들을 지도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학생은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책을 읽었고 시카고 대학의 강의를 들었다라는 정보가 있죠. 그리고 이런 활동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고도 어떤 학생은 교과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만 어떤 학생은 호기심을 쫓아서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력입니다. 자, 이 학생은 특이하게도 놀이기구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렸을 때 놀이기구를 타면서 접했던 그런 경험을 청소년이 되면서 더 발전시켰고 결국 전문 서적을 직접 찾아 읽으면서 놀이기구를 설계까지 해봤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고 선생님들도 아마 이런 흔치 않은 꿈을 가진 학생이 신기했던지 설계경과 관련된 질문을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탐구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막힘없이 잘 답변을 했고 결국은 합격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이 학생은 교내 과학탐구 토론대회가 출발점이었습니다. 토론대회의 주제가 원자력 발전이었었는데 요즘 자소서에 대회 관련된 기록이나 수상 실적을 일절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지는 못했고 대신 대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원자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K무크 사이트에서 원자력 관련 강의를 들었고 또 기초식을 습득했고 여기다가 서울과학교육원의 연구 자료를 분석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학생의 입장으로는 이런저런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활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학교 영어 시간에 제로 웨이스트라는 수행평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이 학생은 이 활동을 계기로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나 미세 플라스틱 관련 논문을 찾아 읽었고 나중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을 뒤지면서 결국은 쓰레기 종량제 정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중학교 생활 인생 키워드는 쓰레기였습니다. 당연히 이 학생도 종량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걸로 탐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한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수학 자율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고 담당 선생님이 지도를 받아서 친구들과 다양한 수학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멘사 퀴즈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활동을 했지만 이 학생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앞서 소개해드린 칸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기본 개념을 익혔고 나중에는 매스월드라고 하는 그 수학 자료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수학자들의 생애와 이론을 정리한 자료를 다 탐구를 했고 또 최종적으로는 K무크 사이트에서 성균관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 입문 강좌까지 찾아듣는 것으로 자기주도 학습 활동을 확장해 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몇몇 학생들의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공통점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든 탐구 활동의 시작은 학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배운 특정 교과목 단원이라든지 학교 동아리 활동에서 다뤘던 주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했던 각종 대회들이 사실상 자기주도 학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밖에서 이런저런 화려한 스펙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자소서에 활용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 입시가 공정성 강화라는 이유로 교내 활동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학생들의 탐구 활동도 무조건 교내 활동과 관련지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따라서 이런 활동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 강남에 있는 어떤 중학교는 개설된 동아리 개수가 30개 정도에 불과한데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중학교는 200개가 넘어가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다양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이나 관심 분야의 활동을 펼치기에 아무래도 유리하죠. 과학에 관심이 있어도 관련 동아리가 없거나 또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꿈과 상관없는 무슨 제과 제빵 동아리나 음악 감상 동아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좀 번거롭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다양한 동아리를 개설하고 또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학교가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는 데는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 진학 활동에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사례들이 학교의 열악한 그런 조건을 학생들만의 탐구 능력으로 극복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목표에 따라 하는 그런 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는 학생들의 공통점 두 번째가 인터넷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는지, 또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는지, 심지어 자료는 어떻게 찾는지조차 지금까지 제대로 지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뭘 하지 말라는 사람은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과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심지어 검색창에 그 검색 명령어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도 자료의 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글로 검색하는 것과 영어로 검색하는 것도 완전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헤비나인이 했던 것은 학생들의 이런 왕성한 호기심을 살짝 자극했을 뿐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바다가 활용을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유튜브로 예능 녹화 방송이나 보는 것이지만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정보의 보물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Z세대들은 디지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학습으로는 절대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고급 정보를 검색하고 또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만이 지식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운 학생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라서 이걸 어떤 점수 같은 걸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무슨 사이트도 뒤져봤고요, 무슨 논문도 읽어봤습니다 하는 식으로 포장하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의 결과로 이러저러한 성과까지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사례에서처럼 나만의 대안을 제시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했다거나 또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했다거나 하는 그런 식입니다. 재작년에 한용예고에 합격한 한 학생은 비잔티움 제국의 흑망사를 직접 탐구해서 그걸 책으로 출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보문고에 가보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외대부에 합격한 어떤 학생은 3.1운동과 관련한 역사 교과서에서 오류를 찾아내서 교과서 민원 처리 센터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센터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해당 내용을 수정하겠다라는 그 출판사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소개했던 그 생명과학 연구원을 꿈꾸는 그 학생은 코로나 기간 중에 코딩을 해서 자가진단 앱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뭔가를 연구하고 탐구했으면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되고 또 이것은 확인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부풀리는 학생은 결국은 면접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은 전부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이 이뤄낸 결과들입니다. 자, 이런 훈련을 경험한 중학생과 그렇지 않은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특목고 자사고를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내신 성적 관리를 잘하는 일부 학생들이 일부러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이런 자기주도 학습력을 잘 키워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지난 15년 이상 입시 지도를 한 제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수년 전에 외대부고를 준비하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한 학생인데요. 지금 서울대 의대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대원외고 가려고 준비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진 어떤 한 학생도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민사고 입시에서 실패한 한 학생은 작년에 옥스퍼드 의대에 합격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헤비나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목고 자사고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고등학교 합격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디지털 문해력과 자기주도 학습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학교에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 올라간 이후에 얼마나 더 중요해지는지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학생들의 세 번째 자질을 저는 리더십으로 꼽습니다. 학생들의 자소서 속에 보면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녹아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학생은 신문부에서 조장을 맡았습니다. 부서 행사로 학교 행사를 기획을 했고 또 부서 부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실제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
가정의 달 이벤트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실천했는가 였습니다. 면접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모호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작전이 그대로 먹혀들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이 학생은 학생들이 리더십으로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학급 회장 활동을 적었습니다. 학급 친구들 중에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급 멘토링 제도를 제안을 했고 선생님이 지원을 받아서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줬고 그 결과 학급 분위기도 좋아지고 학생들의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결국 리더십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는 인상까지 남긴 사례입니다. 자, 이 학생은 학생회에서 홍보부장으로 활동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자 학년별로 인원을 분리해서 진행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비대면 홍보 활동으로 참여도를 높여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이 학생은 학생의 총무활동 경험을 담았네요. 역시 코로나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학교 축제가 취소된 것을 대신해서 반대항 리그전 스포츠 대회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또 매년 해오던 학교에도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되 학교 예산으로 상금을 걸어서 참여율을 높이자 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그만 학교 행사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설득하고 예산 승인까지 얻어내는 이런 끈질긴 노력의 모습이 잘 녹여져 있는 그런 자소서였습니다. 자, 이 학생은 자율동아리 회장으로 리더십을 드러냈네요.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주제 선정에 대해서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생겼는데 민주적인 절차로 친구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고 또 갈등을 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 존중이나 배려, 나눔 같은 이런 인성 키워드를 자소서에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었는데 코로나로 외부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리더십이라는 키워드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해서 꼭 무슨 전교 회장이나 학급 회장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동아리 부장을 맡기도 하고 또 학생회의 한 임원 역할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수행평가 조장활동 경험을 리더십으로 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리더십 경험을 담을 때 꼭 포함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건, 에피소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리더가 어떤 판단을 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조직이나 단체나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before와 after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리더십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꼭 한두 번은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고등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교육 정책과 대학 입시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잘 기억해 두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입시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시와 정시라고 하는 큰 틀은 유지를 하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입에 활용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자율 동아리 활동, 개인 봉사 활동, 교내 수상 경력, 그리고 독서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기록해서 대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던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였는데 그 자기소개서도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빠지고 나니까 결국 남는 것은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입니다. 수시에서 성적 위주로 뽑는 전형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여전히 개인별 학습 활동과 탐구 활동이 핵심입니다. 자소서가 사라진 덕분에 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기록되는 그 선생님의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걸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이 사라진 자소서를 대체하는 서류가 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1년에 한 과목당 500자 정도를 기록할 수 있게 되십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세특을 기록해주는 것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는 상위권 일부 학생들만 신경 써서 써주면 되었던 것을 이제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기록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나름 요령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평소 학생들의 활동을 꼼꼼하게 누적해서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기록을 학생들이 직접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헤빗9을 졸업한 학생들이 매년 12월이면 저에게 카톡을 엄청 많이 보내옵니다. 학교에서 세특 써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학교에서 자기평가서 써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빙의해가지고 문구 좀 다듬어 주세요. 이런 부탁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다행히 이 학생들이 중학교 때 헤빗9 다니면서 드림캐쳐 프로젝트를 많이 거쳤고 눈치 있게 교과 관련 자기주도 학습 활동을 성실하게 쌓은 덕분에
세특에 기재할 소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 학생의 사례를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중학교 때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고 또 내신 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일반고를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의사가 꿈이라서 과학 분야의 활동을 진로와 연결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기재를 해봤습니다. 영어 수업입니다. 영어 수업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발표한 어떤 평범한 그런 활동이었는데 이왕이면 꿈과 진로와 관련되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내용을 포함시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화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리듐 촉매가 어떻다, 뭐 질소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더 전문적인 느낌을 살짝 살려봤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마다 이런 적성과 관심 분야를 찾아서 이렇게 섬세하게 다듬어 주기는 힘들죠.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세특을 얼마나 충실하게 기록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특히 학생부 마감되는 12월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학생들은 세특 초안 쓰느라고 정말 바쁩니다. 과목별로 다 따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특히 특목고 다니는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도 평범한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교과목과 연계한 개인 탐구 활동은 마음껏 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해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고등학교의 생활이 달라지고 기록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문해력과 자기주도 학습력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를 이제 조금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고교 학점제 시행은 이미 예고된 사항이고 이미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이나 경기, 충북 지역 이런 학교들은 올해 100% 일반 고등학교에 100%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이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입시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한가운데에 고교 학점제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점을 채우면 졸업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개설되는 과목이 많아질수록 또 학생들마다 신청하는 과목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입시 제도로는 이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수능도 바꿔야 하고 내신 산출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입시 제도 문제는 다음 정부의 교육부가 어떻게 바꿀지 좀 두고 볼 일이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고교 학점제에 관해서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자료를 검색해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모든 학생이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고 2학년이 되면서부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습니다. 여기다가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 교과 과목들이 추가로 개설되는데 과거에는 특목고에 개설되어 있던 그런 일부 과목들이 일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목이 개설된 거점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을 듣거나 또는 몇 개 학교가 연합해서 과목을 운영하거나 또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을 얼마나 다양하게 개설해 주는지에 따라서 학교의 경쟁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연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교사도 많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고 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완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이런 노력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재작년부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세종시 안에 있는 학교들끼리 품앗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아시죠? 학생들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이 4가지 활동을 하고 18단위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자율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못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진로활동입니다. 세종시에서는 진로활동 학점으로 인정되는 그런 다양한 진로 수업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예시로 보시는 것처럼 과목 이름만 봐도 들어보고 싶은 과목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고교 학점제 시대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원하는 과목을 직접 골라서 들으면서 관심 분야를 파고드는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대학 입시를 치를 즈음이 되면 중구난방으로 들었던 과목 때문에 지원하려는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이나 전공 적합성을 전혀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을지는 학교마다 개설되는 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전공을 대학에서 공부할지 정도는 정하고 진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이나 또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고교 학점제에 따른 이런 과목 선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공 영역별로 권장하는 선택 과목 조합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래 경제 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그런 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서 수학은 확통 그리고 미적분은 기본이고 여기다가 경제 수학까지 들으면 좋고 또 사회 과목으로는 경제, 사회문제 탐구 같은 이런 과목을 들으면 좋고 또 생활 교양 분야에서는 실용 경제 그리고 그 외 추천 과목으로는 국제 경제 과목을 들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추천해 줍니다. 결국 학생이 3년간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목록만 봐도 이 학생이 대략 어떤 계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강 과목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학생은 목표나 계획 없이 아무 과목이나 들은 것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수학 과목에서 수1, 수2까지만 들은 것으로 보아 문과 학생이 분명합니다. 탐구 영역에서 과학 분야에 대해서 들은 게 별로 없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네요. 대신에 역사, 지리 같은 이런 사회탐구 과목을 집중적으로 들었고 특이하게도 중국어를 3학년 끝까지 들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어문 계열로 진학할 계획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딱 봐도 이과인 게 보이죠? 수학을 미적까지 했고 또 탐구 영역은 과학 과목으로 다 골랐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까지 1, 2를 모두 들었습니다. 운동과 건강 과목도 보이고 가정과학, 심리학 같은 과목도 보이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학생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고교 학점제에서는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전공 분야와 계열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계열을 정하게 되면 너무 늦어서 관련 교과 활동을 할 여력이 없죠. 결국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객관식 수능시험도 역사가 30년을 넘어가면서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수능 개편안도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문해력을 키우는 활동은 무조건 1순위입니다. 책이 되었든 잡지가 되었든 신문이 되었든 가리지 말고 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급 지식은 글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자기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활동은 국어가 되었든 영어가 되었든 다양하게 하길 바랍니다. 헤비나인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이 쉽게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허팝이라고 아시죠? 그 이상한 실험들 많이 하는 그 유튜버로 유명한데요.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안 하니까 어른이 유튜브로 대리만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심의 주도권을 이제는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해봐야 관심 분야도 찾아내고 전공하고 싶은 것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공부하고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누가 꿈을 대신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꿈과 적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헤비나인이 이것저것 잡다하게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구 활동 경험은 차곡차곡 기록하고 정리해 놓는 습관도 함께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기록을 하든 컴퓨터 파일로 보관을 하든 아니면 우리 중학생이라면 헤빗나인에서 드림캐쳐라고 있죠. 드림캐쳐에 기록을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누군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토론 활동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교 안에서 리더십 경험은 뭐가 되었든 꼭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개선시켰다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거나 이 리더로서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고 또 갈등을 중재하고 프로젝트나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활동보다는 뭔가 에피소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행사는 구성원들의 다양성만큼이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십을 갖춘 학생은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 활동 경험도 자기 경력이자 이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딘가에 차곡차곡 기록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공 탐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직 좀 이를 수 있겠지만 중학생이 되면 성격 유형 검사도 좀 받아보고 직업 적성 검사도 받아보고 또 무크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대학에서 배우는 주요 전공들을 맛보는 경험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전공별 추천 도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각 학과와 관련된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방면의 책을 읽어보면서 자신의 적성을 직접 간접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배포하는 전공별 추천 과목을 미리 잘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인근 학교들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 이름을 검색을 하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학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특히 고등학교 정보 중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하는지도 볼 수 있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진로 선택 과목에 뭐가 있는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인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겁니다. 주로 주말에 이런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발품을 좀 부지런히 파는 학생들은 자기 학교 수업만 들은 학생보다 훨씬 다채로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서울시 교육청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온라인 지원 시스템 이라고 검색을 하면 2022년 현재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수강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이 사이트에서 더 다양한 강좌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자녀 교육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